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30일 오후 7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축팬 377회차 1부 라이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성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에서 청취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치직에서 라이브 같이 송출을 하고 있으니까요, 충무익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합니다. 일단은 월요일 팀에 원래 예준이하고 현승이하고 매주 같이 나와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둘 다 조금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일단 제가 혼자 일단 급하게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시간이 짧을 것 같다는 점 양해를 해드리고, 일단은 준비한 것부터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프닝 토크입니다. 오프닝 토크는 제가 또 매주 하는 주간 국뽕내뽕, 또 한국인 선수들의 유럽 리그 활약 또 정리해보는 시간, 일단 벌써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김민재 선수 얘기입니다. 일단은 지난 레버쿠젠전에서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차에서도 김민재 선수 얘기를 좀 깊게 다뤘었는데, 일단 이번 라운드에도 또 다루게 됐어요. 되게 잘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레버쿠젠전에 나왔고, 솔직히 바이언이 만나는 분데스리가 내 상대들 중에서는 가장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경기에서 이기진 못했지만 1대1로 비겼던 경기에서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해줬다는 건 진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기록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패스 성공률이 92%, 이제 91개 패스 중에 84개를 성공을 했고요. 공격 지역 패스가 무려 14번이나 있습니다. 이게 미드필더도 아니고 수비 선수인데 이렇게 사실 공격적 패스 숫자가 많이 찍히기가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좀 김민재 선수가 좋은 패스들을 많이 전달했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리커버리 7회, 가로채기 7회, 그리고 경합 성공 7회, 12번 중에 7번 성공을 했다니까 과반을 넘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스탯적으로도 좋은 경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점으로 보면은 이제 키커지가 평점 김민재 선수한테 2점을 줬고, 이게 키커지, 그러니까 독일 쪽 매체 같은 경우는 이제 5점부터 1점까지, 그러니까 점수가 내려갈수록 평가가 좋은 거기 때문에 2점이면 굉장히 좋은 평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간 베스트 11까지 키커가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김민재 선수한테 평가가 박하기로 유명한 빌트지 같은 경우는 3점을 주면서 아직까지도 김민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계속 잘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빌트 같은 경우는 또 김민재 선수의 인터뷰를 소개를 하면서 또 추회를 저격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좀 김민재 선수와는 뭔가 좀 안 좋은 궁합을 보이고 있는 빌트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민재 선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은 콤파니 감독의 경우 자신의 요구 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한다. 팀 전체가 잘해주기 때문에 나 역시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해서 동료들한테 공을 돌리는 말도 했는데, 결국 이제 콤파니 감독은 자신의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이 얘기가 이제 조금 확대 해석을 하자면, 아니, 투엘은 그냥 전술 지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콤파니는 명확하게 하니까 내가 좀 더 잘 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면 우리도 일정 부분 좀 콤파니 감독 때가 훨씬 좋으니까 이런 부분을 공감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콤파니 감독 오고 김민재 선수의 능력이 확실히 상승한 건 사실이고, 이번 경기 그리고 저번 경기에서 나폴리에 보였던 그런 좋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표에서도 충분히 그런 모습, 그런 정말 괴물 같은 피지컬의 수비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 국가대표팀에선 다른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가 감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연속해서 아주 잘 해주고 있고, 아마 잘한 채로 대표팀에 오지 않을까,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까, 아주 기분 좋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선수는 바로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스타드 랜전에 선발 출장을 했고요. 이번에는 제로톱으로 출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워드로 나왔다는 얘기죠. 원래는 이제 포워드 다른 선수인데, 이제 하모스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톱 자리에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활약은 매우 좋았는데 일단 골 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 창출이 무려 7번, 그 다음에 크로스 5개 중에 3개 성공, 그리고 긴 패스 3개 중에 3개 성공, 그리고 리커버리까지 5회 성공, 경합 성공도 7번, 그러니까 11개 중에 7번이나 성공을 해주면서 정말 이 제로톱 역할,
정말 좋은 스탯을 뽑아낸 이강인 선수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계속 좋은 활약을 뭐 연속해서 펼쳐주고 있고, 뭐 그리고 아직 뭐 챔피언스리그 주중에 경기가 남아서 그 경기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개인 폼은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에서 살짝 이제 언급한 바에 따르면은 뭐 국가대표에서 제로톱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제로톱에 나와도 그렇고 미드필더에 나와도 그렇고 뭐 폼은 언제나 좋기 때문에 뭐 국가대표에서는 아마 윙어로 나올 것 같은데, 또 언제나처럼 이강인 선수한테는 좋은 활약을 또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솔직히 지금 선수를 활약 보면은 뭐 이걸 갖고 이제 못한다면은 바로 또 이제 감독 탓을 들어가야 하는, 감독에게 저격을 바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를 계속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선수는 오현규 선수인데요. 이제 오현규 선수가 뭐 주전은 아니지만 교체로 출장해서 최근 진짜 아주 뜨겁습니다. 일단은 주반에 메헬렌이라는 팀과의 경기, 리그 경기에서 교체 출전을 했고요. 교체 출전을 했는데 멀티골 활약을 했습니다. 일단 뭐 팀이 지고 있었는데 역전을 해냈다고 볼 수 있고, 뭐 이제 한 골은 이제 뭐 PK도 이제 한 골은 PK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딱 그 골을 넣고 상의 탈의하고 셀레브레이션하는 그 장면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득골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PK까지 원했던 만큼 뭐 그런 과정 자체는 굉장히 좋았고요, 오영규 선수가. 뭐 그리고 마무리도 마지막에도 진짜 굉장히 침착하게 잘 마무리를 해내면서 국가대표까지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체로만 나와서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고요. 뭐 일단은 최근에 또 국가대표 공격수들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또 오영규 선수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짧게 오프닝 토크 끝내보고요. 제가 준비한 메인 토크, 또 홍명보 감독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잠깐 광고 진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충무이키 광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바로 루크아이에서 나온 블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노란빛의 루크아이 데이렌즈는 인공 블루라이트의 가장 해로운 범위를 90에서 95% 차단해줍니다. 그런데 건강에 필수적인 빛은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오전, 오후, 실내 형광등 스크린 기기 앞에서 데이렌즈 착용을 권장합니다. 인공빛이 가장 실내 및 스크린 기기를 볼 때 혹은 야간 운전에도 착용하기에 용이하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뭐 다른 제품이 이제 나이트 렌즈 밤에 쓰는 것도 있으니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광고는 저희 충무이키 사무실 대여 광고입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대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월요일날 고정적으로 녹음을 하고 토요일 주말에도 거의 고정적으로 녹음을 하는데, 그 외에는 거의 이용이 가능하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장지역이고 팟캐스트 혹은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시면 저희 충무이키 인스타그램 혹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0월 A매치 국가대표 명단 발표 얘기로 본주제에 바로 뭐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뭐 일단은 명단 한번 쭉 불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골키퍼는 조현우, 김승규, 김준홍이고요. 수비는 김민재, 조유민, 정승현, 김주성, 이한범, 서령우, 이명재, 박민규, 황문기입니다. 미드필더는 박용우, 백승호, 황인범, 이재성, 손흥민, 황희찬, 이동경, 배준호, 권혁규, 엄지성, 이강인이고요. 마지막으로 공격진은 오현규, 주민규, 오세훈 선수가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멤버 변화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 9월 소집에 비해서는 양민혁, 정우현, 정우영, 권경원, 김영권, 최우진, 김문환 선수가 제외가 됐고요. 김주성, 박민규, 백승호, 배준호, 권혁규, 오현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뭐 빠진 선수들 중에 보자면은 일단은 정우영 선수, 큰 정우영 선수, 그다음에 권경원 선수, 김영권 선수,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일단 한 축이 있고, 그리고 양민혁, 정우영, 최우진, 김문환, 이런 젊은 선수 축이 일단 한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베테랑 선수들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김영권 선수는 뭐 최근 폼이 막 그렇게까지 좋진 않고, 그리고 뭐 어쨌든 월드컵까지 길게 본다면은 또 굳이 그러니까 폼이 엄청 좋지는 않은데 또 뽑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정우영 선수, 김영권 선수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마찬가지로 또 세대 교체의 또 일환이라고 또 생각이 돼야겠죠. 아마도 이제 권혁규 선수가 발탁이 됐으니까 그 반대급부로 좀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권경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이적을 했는데 아마 거기서 활약이 좀 신동치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젊은 선수도 이제 대표적으로 양민혁, 뭐 정우현, 최우진 이런 선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최호진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발탁 이 9월 발탁 때만 해도 뭐 그냥 의외의 픽이다 뭐 이런 의견이 많았었고 뭐 그리고 양민혁 선수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이거를 제가 K리그를 매주 챙겨보진 않아서 이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뭐 이 9월 당시에 발탁될 때만 하더라도 될 때도 뭐 최상의 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창 좋을 때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강원의 행보가 최근 이제 한창 좋을 때와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강원 팀 자체도 조금 이제 페이스가 떨어진 부분이 있고 뭐 분명 이제 뭐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래 페이스도 좀 떨어진 게 사실이고 양민혁 선수의 페이스 아주 좋을 때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좀 제외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정우현 선수도 뭐 비슷한 궤로 아마 백승호 선수의 발탁이 되면서 아마 정우현 선수는 좀 제외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문환 선수 같은 경우는 아마 박민규 선수랑 좀 연결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난 명단에 비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은 뭐 들어온 선수들 위주로 좀 처음에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들어온 선수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김승규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김승규 선수 원래는 이제 우리 주전 골키퍼였죠. 대표팀에 카타르 월드컵도 계속 주전으로 활용이 됐었는데 이게 큰 부상을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하면서 되게 오랜 기간 결장을 했었는데 드디어 국가대표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8월 25일 RET 파크전부터 선발 출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일단은 거의 한 달가량 경기를 뛴 만큼 경기 감각적인 문제는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뭐 이 선수가 돌아왔으니까 충분히 또 조현우 선수와 주전 경쟁을 기대를 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일단은 뭐 지금 최근에 조현 선수도 국가대표에서 활약이 괜찮긴 하고 그 다음에 문제로 지적됐던 빌드업 부분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김승규 선수가 왔으니까 주전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승규 선수가 일단은 사우디 리그에서 뛰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선수들의 슈팅을 많이 막아보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장점도 좀 있겠죠. 그래서 김승규 선수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김주성 선수입니다. 뭐 일단은 최근 또 서울이 시즌 초반에는 진짜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폼을 회복하면서 상위 스플릿까지 진출하기도 했는데 뭐 그 과정에서 중심적으로 주전 수비수로 좀 출전하고 있었던 김주성 선수입니다. 뭐 최근에 뭐 잘한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뭐 어쨌든 조금 좋아진 서울에서 계속해서 주전으로 출전하고 있으니까 뭐 그리고 하나 또 주목해봐야 되는 거는 지금 뽑혀있는 센터백 라인업들 중에서 김주성 선수만 유일하게 왼발을 사용할 수 있는 센터백입니다. 아마 김영거 선수가 제외가 됐으니까 김영거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왼발 센터백으로 아마 김주성을 낙점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박민규 선수입니다. 박민규 선수는 뭐 일단은 J리그에 있는 콘사도레 사포로 지금 주전 풀백 아마 여름에 이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뛰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래 K리그 김천 상무에서 이번 시즌 좀 활약을 했었는데 전역 후에 일단 일본으로 뭐 이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나이도 뭐 아주 어린 선수는 아니고 김천에 갔다 온 만큼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진출을 했다고 하고 뭐 일단은 뭐 벤투 때도 한번 박민규 선수가 소집이 됐었어요. 아마 수원 FC 선수로 많은 분들을 알고 계셨을 텐데 어쨌든 벤투 때도 소집이 됐을 만큼 유망한 자원이고 그 다음에 콘사도레 삿포로라는 뭐 일본의 괜찮은 팀에서 뛰고 있는 만큼 최근에 뭐 지금 모습은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 일단 이 선수는 왼쪽에서 주로 뛰는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령우 선수 정도와 경쟁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서령우 선수와 같이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서령우 선수가 또 오른쪽에 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박민규 선수도 이제 왼쪽 센터백으로 왼쪽 풀백으로 좀 집중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선수는 백승호 선수입니다. 백승호 선수도 오랜만에 팀에 돌아오게 됐는데 일단은 지금은 리그1으로 강등을 당했던 버밍엄에서 현재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주전이고요. 원래는 좀 이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버밍엄 쪽에서 좀 막았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경기 리그1은 보지를 못합니다. 뭐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하이라이트 영상 이런 것도 뭐 못 봤는데 일단은 제가 그래서 기록상으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1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선발 출장 계속 하고 있고 뭐 그런데 이제 평점을 좀 확인해 보니까 제가 스탯 사이트밖에 확인을 못했는데 평점은 평균 7.2. 물론 이제 스탯 사이트에서 제가 확인한 걸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거 갖고 그냥 엄청 잘한다라고
그러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스탯 사이트가 스탯을 기반으로 하는 뭐 평점을 매기기 때문에 못한다고 할 수는 절대 없을 것 같고, 뭐 그리고 리그1에서 중심 선수로 뭐 일단 리그1이지만 일단 중심 선수로 유럽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일단은 뭐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뭐 어쨌든 소환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이 백승우 선수는 팀 내에서도 투볼란치로 주로 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국가대표에서도 뭐 연령별이나 성인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후방 홀딩 미드필더로 나섰을 때는 약간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에 대해서 뭐 홍명보 감독이 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선수는 배준호 선수입니다. 일단은 지난 시즌에 이어서 스토크시티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지난 소집 때는 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제외됐다고 언급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소집이 됐고 뭐 주전으로 계속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부상 기간 빼고는요. 그래서 현재 1도움을 기록 중이고, 근데 다만 좀 지난 시즌에 이어서 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2승 5패 기록하고 있고, 뭐 거기에 따라서 배주로 선수도 지난 시즌 진짜 한창 좋았을 때만큼은 좀 공격 포인트 생산이나 이런 활약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스토크시티에서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면서 좀 주전으로 출전을 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아마 좀 보고 싶지 않았을까, 홍명보 감독도. 그래서 일단 지금 건강하고 계속해서 선발에 나오고 있으니까 뭐 교체 자원 정도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권혁규 선수 얘기입니다. 일단 권혁규 선수는 이번 시즌 원래 세틱 소속인데 하이버니언으로 임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세틱 대회는 달리 올 시즌 주전으로 출장을 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아마 홍명보 감독이 홀딩 미드필더 또 자리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발탁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다음은 오영규 선수입니다. 저희가 전에 오프닝 토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뭐 교체로만 3경기 나와서 연속 공격 포인트 기록하고 있을 만큼 폼이 좋고, 현재 공격수들 상태가 좀 주민규 선수, 뭐 오세훈 선수 있는데 만족스럽진 또 않기 때문에 오영규 선수도 충분히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선수를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종합해서 좀 제가 키포인트를 발탁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국내파가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명단에 있는 국내파는 조현우, 김준홍, 김주성, 황문기, 이동경, 준민규까지 딱 6명입니다. 이외에는 모두 해외파 선수들이고, 그다음에 유럽파만 따져도 13명이나 됩니다. 물론 이제 하브리그 선수들까지 포함한 얘기긴 하지만 확실히 한국 대표팀도 트렌드 자체가 유럽파들을 좀 더 많이 소집하고 국내파는 조금 줄어드는 뭐 그런 추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뭐 그만큼 좀 해외에서 뛰는 유망한, 그러니까 좀 활약이 좋은, 그러니까 그냥 기량이 높은 선수들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뭐 K리그의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국가대표라는 거는 국내파 몇 명, 뭐 해외파 몇 명,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마 뭐 이거에 대해서도 소집된 뭐 선수들의 활약에 따라 좀 평가가 갈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주목해볼 만한 좀 사실이어서 제가 좀 뽑아와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인데,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했죠, 최근에. 유로파리그 카르박전에서 열심히 이제 선발로 출장해서 뛰다가 후반에 나갔는데, 뭐 이게 실려 나가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큰 부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이번에 맨유전에서도 출전을 못했고, 뭐 일단 부상이 있는 만큼 확실히 플랜 B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리고 일단 뭐 인터뷰에서 홍명보 감독도 플랜 B는 대비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대체 발탁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왕 이렇게 부상을 당했고 만약에 지금 대체 발탁까지 고려를 하고 있으면 아예 부르지 않고 좀 토트넘에서 회복에만 좀 집중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빠르게 판단이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뭐 일단은 토트넘이 아무래도 뭐 비행기 타고 굳이 못 뛰는데 굳이 이동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토트넘에서 회복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빠르게 좀 결정이 나길 바랍니다, 이건.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뭐 물론 이제 있으면 좋겠죠,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주장이고 굳이 경기에 뛰지 못하더라도 당연히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 해도 이거는 안 뽑고 좀 더 회복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손흥민 선수 부상 얘기도 해봤고 그리고 이번에 뭐 들어오진 못했지만 이영준 선수도 오영규 선수와 함께 좀 고민을 했다고 하네요. 뭐 일단 이영준 선수도 최근 뭐 스위스 리그에서 활약이 되게 좋고 뭐 지난주에 저희가 국보넷봉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었죠. 뭐 일단은 최근 또 출전 시간도 계속해서 많이 받고 있으니까 뭐 이영준 선수도 충분히 주목해볼 만한 뭐 그런 공격수 자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해볼 만한 얘기가 좀 매우 흥미로운 얘기인데 기자회견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 홍명보감도 약간 본인도 좀 억울한 면이 있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해서 좀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억까하면 안 되니까 먼저 전문을 제가 조금 긴데 그래도 이 답변에 대한 전문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명보감도 얘기입니다. 나도 답답하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는 참 억울한 것도 있다. 나는 분명히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거쳤냐고 물어봤고 그렇다고 했고 어떤 평가를 받았냐고 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다. 이번에 국회에 가니 내가 들었던 말과 다른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아예 이 부분을 두고 회의록 전체를 협회가 공개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아니면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10차 회의록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10차 회의록이라도 언론에 공개해 평가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다. 투명하게 검증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부분은 협회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투명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정리를 하자면은 뭐 일단은 본인은 뭐 이게 청문회 때도 누누이 정말 수차례 얘기해서 지겹게까지 하는데 어쨌든 본인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선임된 걸로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다른 말들이 좀 나온 걸 확인을 했으니까 본인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다르게 들었는데 내가 그냥 들은 거 얘기한 것 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받으니 억울한 점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뭐 본인은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인은 어쨌든 얘기를 듣고 뭐 어쨌든 선임을 그러니까 부임을 결정을 한 걸 테니까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물론 뭐 처음에 몰랐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어쨌든 청문회에서 알게 됐잖아요. 뭐 그리고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뭐 사퇴하겠냐 뭐 이런 것도 정말 몇 차례나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는 뭐 한 발 빼는 모습, 그러니까 내 책임은 없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나는 그렇게 듣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들었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뭐 회의록을 공개해서 평가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끝까지 내 책임은 회피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억울한 점이 있고 물론 이제 억울한 점이 아니죠. 이 부분에 있어 진짜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스탠스가 뭐냐면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몰랐다. 이런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는데 뭐 물론 몰랐을 수도 있어요. 계속 말하지만 근데 분명히 본인은 부가대표라는 자리에 부임을 어쨌든 울산이라는 클럽을 버리면서까지 했고 뭐 그리고 지금 성적이 좋지 않고 주변의 평가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임 과정을 떠나서 그냥 본인 개인에 대한 개인 감독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고 그리고 선임 과정도 불투명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본인이 뭐 물론 이분도 뭐 다르게 보면 뭐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이런 사실을 확인을 했으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모습은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은 왜냐면 싫어도 이렇게 됐잖아요 사실이. 그리고 봤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본인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난 잘못이 없다. 뭔가 다른 걸 공개해서 남이 잘못했으니까 남이 뭔가 어떤 걸 평가한 걸 토대로 남이 뭔가 한 걸 토대로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몰랐다. 그냥 이런 얘기만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도 어쨌든 있어야 되지 않아. 어쨌든 연루된 사람으로서 이 홍명보 감독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도의원 책임은 무조건 느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으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본인은 억울하실 수 있겠으나 본인이 분명히 도의적 책임을 느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이렇게 본인이 지금 그냥 못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는 비판에 대해서 분명히 좀 수용할 필요가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팀 명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정몽규 회장이 진짜 국정감사에도 나갈 계획이고 뭐 그리고 문체뷰 조사 결과도 이제 며칠 뒤에 발표가 될 거예요. 아마 저희가 긴급 반송도 그때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것에 따라서 결국 홍명보 감독의 자리가 뒤바뀔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뭐 유지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뭐 지도력 이게 이 억울하다라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지도력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은데 리더십에 대해서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에서 이 대답이 나온 거거든요. 유지할 수 있겠어요? 선수들 다 봤을 거예요 아마. 홍명보 감독이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하고 그렇게 꽁무니 빼고 정말 추한 모습 보이는 거 다 봤을 텐데 뭐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선수들이 신뢰를 보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본인도 보고 알겠죠. 그러니까 뭐 본인은 억울하다 이런 말도 나온 걸 테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고 본인은 이 상황에 지금 본인이 알아서 걸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좀 책임져야 되는 본인이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음으로 좀 얘기를 해볼 거는 제가 썸네일은 없는 내용인데 뭐 이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주말 사이에 K리그 경기가 있었고 울산현대 지금 감독으로 있는 김판곤 감독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김판곤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참 이게 화제가 정말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김판곤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김판곤 감독이 인터뷰에서 다음 두 경기가 내일 모레다. 감독 면박 주고 감독의 힘을 빼고 팀을 와해시키는 분이나 정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뭔지 지혜롭게 월드컵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거냐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도 나왔고 이 상황에서 뭐 유튜버 얘기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버 분들이나 뭐 언론 뭐 이런 분들이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일단은 글쎄요. 월드컵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게 월드컵 얘기 뭐 이게 축구협회에서도 뭐 이렇게 자꾸 정치권에서 뭐 어떻게 개입이 들어오면 이 월드컵을 우리가 못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협박을 많이 했었는데 뭐 그런 거가 괴를 같이 하는 좀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월드컵 중요하죠. 4년에 한 번 열리는 축구에서 가장 큰 이벤트고 우리도 사실 한국 뭐 K리그나 뭐 축구 산업 전반적으로 말할 것 없이 월드컵 성적에 따라서 이 뭔가 수익이나 이런 게 많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봤잖아요 상황을. 뭐 이게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어쨌든 구축하신 분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프로세스를 보고 뭐 월드컵이 중요하니까 뭐 이 상황에서 흔드는 건 아니다. 뭐 월드컵 중요하죠. 그래요. 월드컵 안 나가면 사실 월드컵 만약에 못 나간다 치면 아마 이제 저희 채널만 보더라도 뭐 제 채널 크지도 않고 뭐 이걸로 버는 돈도 굉장히 적지만 저희 채널마저도 흔들리긴 할 거예요. 뷰어십도 줄어들고 축구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좀 떨어지고 뭐 K리그도 잘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대로 가면 K리그 잘 됩니까? 이대로 가면 국가대표 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청문회까지 나가고 지금 사람들이 뭐 정명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이나 아니면 이임생 이사나 이런 축구계 중심에 있는 인물들의 지금 수준이라고 말할게요. 수준이 정말 낱낱이 까발려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뭔가 문제를 덮고 성적을 잘 낸다고 하더라도 뭐가 잘 됩니까? 뭐 축구가 더 나아집니까? 월드컵 나가서 뭐 그냥 운 좋게 16강 한번 더 뚫으면 뭐가 나아져요? 안 나아지죠. 당연히 안 나아지고 뭐 유튜브 뭐 하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이나 뭐 우리가 해야 할지 뭔가 지혜롭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지혜롭게 지금 하고 있는 축구협회의 문제를 갈갈이 지금 찢어 밝혀서 해결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당연히 뭐 모든 분들이 정상인들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게 지금 해야 될 일이고 뭐 월드컵이고 뭐고 어쨌든 뭐 우리가 월드컵 뭐 한두 번 나갑니까? 계속 나갈 거고 우리 저 죽을 때까지 아마 월드컵은 뭐 계속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수많은 월드컵에 나가야 되고 뭐 그 수많은 월드컵에서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뭐 지금 뭐 월드컵 못 나가면 뭔 상관입니까?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뭐 팀을 흔들고 그래서 뭐 당연히 이번 뭐 10월 A매치에서도 그렇고 성적에 악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런 국정감사하고 이런 그다음에 언론이나 유튜버나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뭐 지난번에도 막 뭐 야유하니까 김민재 선수가 막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명히 악영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악영향을 감수하고 하고서라도 당연히 도려내야죠. 이게 물론 이제 쥐잡다가 초과 3단 태운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이거 놔두면 우리 죽어요 진짜 다. 그래서 지금 뭐 칼 대는 게 무섭다고 지금 당장 뭐
다음 달에 뭐 중요한 행사 있다고 지금 암 수술 안 할 겁니까? 지금 전이 되면 지금 4기 되면 나중에 뭐 수술을 해도 뭐 이거 해결을 못 해요. 이 암이 빨리 뭐 이미 많이 전이가 돼서 진짜 말기 암이긴 한데 아무래도 아무튼 더 전이 되기 전에 어쨌든 맞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굳이 지금 김판모 감독이 지금까지는 평가가 되게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일단은 벤투 감독 데려오신 분으로 평가가 떡상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울산현대 와서도 뭐 유튜브 같은 데서도 뭐 라커룸 토크 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울산현대가 김판모 감독 영입 이후에 좀 괜찮아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평가가 지금 올라간 사람이었는데 굳이 홍명보 감독을 변호를 하면서 이렇게 굳이 본인이 또 구렁텅이로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또 어쨌든 김판군 감독을 협회에 데려온 것도 홍명보 감독이고, 뭐 그리고 뭐 두 분이 제가 친분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축구판은 어쨌든 좁으니까 뭐 서로 아는 사람이기도 할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들을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 뭐 제가 축구협회에 일하는 현승이나 뭐 이런 여러저런 인원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진짜 축구인들은 뭐 박주호 선수나 아니면 뭐 박문성 위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욕하고 있답니다. 왜 축구계를 자꾸 흔드냐고. 축구는 원래 이런 것인데. 근데 원래 이런 거면 진짜 빨리 다 가야지. 진짜 그런 사람들 다 사퇴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뭐 축구인은 아니든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이거 홍명보가 흔들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월드컵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축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축구의 가장 큰 문제니까 난 축구계를 은퇴해야겠다, 난 축구판에 관여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제발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래봤자 안 들을 사람은 안 들겠죠. 근데 어쨌든 뭐 말은 해야죠. 뭐 듣든 안 듣든 욕은 하면 시원하니까. 그리고 이제 김판구 감독이 이어서 한 얘기가, 국가대표팀 감독급은 국내에서든 외국에서든 최고 레벨의 지도자인데 전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요구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이게 이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영어도 좀 잘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벤투 감독 데려오신 분이고 해서 전 솔직히 이분이 나이는 많지만 좀 깨어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모습이나 이런 걸 미루어 봤어요. 진짜 저는 깨어있는 어른 중에 몇 안 되게 되게 깨어 계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모르는, 이 사람 똑같은 그냥 어른들 중에 그냥 한 명인 것 같아요. 요즘 누가 감독을 선임하는데 전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안 받는 팀이 있습니까? 한국은 제외합시다. 이런 분들이 있는 데니까. 그래, 프리미어리그라고 칩시다. 어떤 팀이 전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안 받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하냐를 물어볼 게 아니라 누가 안 하냐를 물어봐야 되는 게 더 빠른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요즘 전술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고, 심지어 우리 팬들조차 매주 경기가 끝나면 이 전술은 어떻고 이 감독의 전술은 어떻고 맨날 분석하고 맨날 그것에 대해 얘기하고, 팬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사안 중에 하나도 전술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감독 뭐 펩, 아르테타, 프리미어리그만 기준으로 볼게요. 다 전술적으로 엄청나게 준비된 감독이고, 그다음에 첫 시즌 만에 잘 나가고 있는 마레스카 감독, 뭐 이런 감독도 뭐 어쨌든 다 펩류 감독이긴 합니다만 전술적으로 정말 준비가 잘 된 감독이에요. 아마 프리미어리그 뭐 20기 팀 중에 아마 전술 프레젠테이션 안 하고 감독직에 들어간 사람은 아마 전 한 명도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전술에 대한 얘기 안 하고 들어간 사람 진짜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제발 좀 현실을 제발 이 축구 어르신들께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정상적인 인터뷰를 들은 건 이제 이정효 감독의 인터뷰였었죠. 그래서 이정효 감독의 인터뷰 소개를 해드리면, 개인적인 생각은 월드컵 출전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우선순위는 이미 정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제 월드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월드컵에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일이 벌어졌으니 수습을 정확하게 하고 매듭을 짓고 나서 시작을 해야 한다. 대충 하면 또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찬에 다 뜯어 고쳤으면 좋겠다. 칼을 꺼내드렸으면 뭐라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직이 다 그렇지 않냐? 일은 윗사람이 만들고 수습은 항상 아랫사람들이 한다. 이렇게 또 진짜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해줬는데, 아무래도 청문회에서 박문성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축구 엘리트층에 있는 사람들이랑 그냥 일반인,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그냥 사고의 방식 그냥 다른 진짜 뭐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냥 달라요. 뭐가 뭐 달라 진짜. 그냥 진짜 뭐 수준이 다른가? 그들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정효 감독도 똑같이 축구인입니다. 축구를 계속 했었고 뭐 물론 이제 나이는 젊지만 축구판 안에 있던 사람이죠. 어쨌든 이런 사람도 근데 다만 이제 엘리트 출신은 아니고 스타 선수도 아니었죠. 스타 감독도 아니. 뭐 지금 이제 스타 감독이 되긴 했습니다만 뭐 이정효 감독 본인도 얘기했듯이 아마 기회를 많이 받을 만한 그런 스타 출신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정효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잘 몰라서 축구 전문가가 아니라서 축구를 업으로 삼아 보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사고의 생각이라면 당연히 이정효 감독님과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뭐 확인시켜줘서 되게 감사한 것 같고 그리고 뭐 박주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축구판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축구계를 비판할 수 있는 용기 자체는 정말 박수를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에게 이렇게 뭐 사실 우리가 선수 발탁에 대해서 이 선수는 어떻고 저 선수는 어떻고 경기는 앞으로 어떻고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뭐 사정상 우리의 상황상 이렇게 축구 외적인 얘기를 더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좀 가슴이 아픈 것 같고 일단 국정감사도 있고 문체비 조사 발표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뭐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경기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우리 상대가 요르단, 이라크 이렇게 있습니다. 요르단 아시안컵만 해도 졌었죠. 이라크 뭐 이게 8강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경기력 되게 좋았고 전력 자체도 되게 강한 팀이라고 아시아 내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잔디를 위해서 뭐 용인으로 홈 경기 개최를 옮기기도 하는 등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뭐 지난 소집 때 보여준 그런 전술의 상태로 그냥 그런 마인드로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나선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물 보듯 뻔한 게 아닌가. 사실 지난번에 뭐 오만, 팔레스타인 진짜 쉬운 상대였어요. 솔직히 둘 다 못 이기면 이상한 상대들이었는데 뭐 1승을 거두긴 했지만 팔레스타인에 비겼던 이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냈던 홍명보 감독이 과연 뭐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다음에 이번에 만약에 못하면은 뭐 이런 변명을 할 거란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는 만약에 지거나 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뭐 국회나 정치나 언론들 또 유튜브들이 우리를 흔들어서 대표팀을 흔들어서 그런 거다. 김민재 선수도 지난번에 야유하니까 힘들다 그러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런 추측을 제가 봤는데 좀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요. 뭐 그런 게 당연히 뭐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향이 있겠죠. 근데 어쩌라고. 근데 어쩌라고 이게 더 중요한데. 그다음에 뭐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흔들어서 홍명보 감독이 저 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본인도 이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본인이 초래한 거예요. 본인이 무리하게 감독직을 수락했고 그다음에 청문회에서 봤듯이 그런 청문회에서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만약에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면 깔끔하게 책임은 안 지더라도 어쨌든 깔끔하게 좀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했더라도 아마 선수들의 신뢰는 더 올라갔을 거고 팀 내부적으로 분명히 단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냥 나는 감독 자리 계속 할 거예요. 결과를 평가받을 거예요. 본인이 분명히 감독은 청문회에서 결과를 평가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고 경질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과로만 평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발 좀 살고 싶으면 잘하길 바라고요. 근데 잘해도 본인은 나가리 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가대표 얘기 좀 너무 열내니까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1부, 2부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데 그래서 뭐 팟캐스트는 아마 1부, 2부 나눠서 올라갈 거긴 합니다. 근데 좀 제가 혼자 진행하는 날이기도 하고 좀 짧게 진행하는 날이니까 빠르게 좀 2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2부에서는 토트넘 맨유 뭐 리뷰 그래서 경기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뭐 저희가 얘가 진행 중에도 저희 팀원들끼리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얘기할 게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경기는 45분만 진행된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할 얘기도 많지 않고 그리고 원래 예준이가 전술 분석 이런 거 자세하게 해주는데 오늘 저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짧은 시간에 아마 한 10분, 20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점은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아마 예준이가 올 거니까 좀 더 풍성한 리뷰로 아니면 풍성한 얘기를 좀 더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토트넘 맨유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트넘과 맨유와 토트넘, 그러니까 맨유 홈이었으니까 맨유를 먼저 언급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맨유 같은 경우는 루크쇼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냥 최상의 라인업이 나왔어요. 뭐 센터백도 지금 리삼마랑 데르이트가 나왔고, 그리고 풀백 자리도 마즈라이아, 달롯이 나왔고, 뭐 쇼가 왼쪽에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뭐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우가르테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전방에 지르크제, 그다음에 벤치에 홀란도 있었고, 뭐 진짜 베르나 페르난데스도 선발로 출전을 했으니까 진짜 거의 부족함이 없는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반면에 좀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모두 아시다시피 부상으로 제외가 됐고, 대신에 베르나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사실 손흥민 베르너 차이는 뭐 이 경기 하이라이트라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솔직히 베르너가 없고 만약에 손흥민이었으면 한 3대 0이 아니라 5대 0, 6대 0이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선발 라인업 부분에 있어서 맨유가 좀 이점이 있었다, 일단 이렇게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경기 전에 예측을 할 때 이거는 맨유가 지금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고, 그렇지만 일단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맨유가 휴식일이 하루가 더 길었어요. 일단 두 팀 모두 유로파 경기를 진행을 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주중 경기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긴 하지만, 일단은 맨유는 목요일과 우리 기준으로 목요일 새벽 경기를 했고, 토트넘은 우리 기준으로 금요일 새벽에 경기를 했습니다. 하루 더 쉰 거예요, 맨유가. 이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하루 더 쉬었고, 그리고 손흥민 같은 최상의 에이스이자 주장이 토트넘에선 빠져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경기 전에, 그 다음에 홈 경기고, 맨유가 이거 홈이에요. 놀랍게도 올드 트래포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가 3대 0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깔고 가야 될 게 있다. 그러니까 비판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정말로 많은 경기였다. 일단 이렇게 살펴보고 시작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트넘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평소처럼 전방 압박을 수행을 했습니다. 뭐 일단은 모든 선수들 올려서 압박한 것도 그렇고, 특히 뭐 솔랑케가 센터백의 압박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 수행을 해주고, 그다음에 뒤에서 막 풀백들까지도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점프하면서 빌드업 압박을 들어가서 굉장히 토트넘의 압박이 맨유를 상대로 잘 수행이 됐고, 뭐 당연히 이제 토트넘의 압박이 잘 수행이 됐으니까 맨유는 초반부터 압박에 고전을 하면서 빌드업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격이 깨끗하게 못 나간다를 넘어서서 수비 지역에서 막 차단이 되거나 아니면은 미드필더 지역에서 나가다가 차단이 되는 장면도 많이 나오면서 토트넘에게 반대급부로 공격 찬스를 엄청나게 좀 많이 주기도 했었죠. 뭐 일단 토트넘의 전반 슈팅이 기록상으로 12개, XG가 1.99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트넘 같은 경우가 뭐 이거의 폼업 기준입니다. 그래서 찬스를 정말 많이 맞이를 했고, 그러니까 토트넘이 전반전에만 한 골을 기록에 그쳤는데 오히려 한 골밖에 못 넣은 게 좀 더 아쉬웠다, 이런 전반전이었다고 보시면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유는 일단 달롯이 좀 중앙으로 들어오는 빌드업 형태를 많이 취하려고 한 것 같아요. 수비 시에는 4-4-2 포메이션을 취하지만 또 빌드업 할 때는 달로도 중앙에 많이 들어와서 우가르테와 같이 중원을 형성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 솔랑케가 센터백 빌드업 출발점부터 골키퍼까지 해서 마크를 정말 잘, 맨마킹을 잘 들어가줬고, 압박을 잘 들어가줬고, 그리고 뭐 수비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으로 많이 나오면서 뭐 굉장히 압박 차단이 잘 됐고, 그리고 그다음에 한두 커플 벗겨지더라도 아무래도 로베노나 반더벤이라는 좀 믿을만한 발빠른 센터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뭐 맨유도 찬스를 몇 번 잡긴 했습니다. 토트넘이 잡은 찬스의 퀄리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뭐 떨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맨유도 일단은 4-4-2로 나왔고, 전방 압박을 맨유 역시도 수행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맨유가 두 명의 스트라이커를 앞에 공격수를 앞에 두는 수비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4-4-2 포지션으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명이 아무래도 이 네 명, 아무래도 토트넘은 이날 2-2 형태를 많이 취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센터백과 두 명의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 있어서 그냥 2대4, 그냥 수적 우위가 너무 형성돼 버려서 토트넘은 솔직히 좀 빌드업에 방해받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두 팀 다 전방 압박을 하려고 했으나 토트넘의 전방 압박은 잘 통했고, 맨유의 전방 압박은 잘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갔습니다. 그래서 부페가 중반에 전반 중반에 이게 올라와야 된다고 더 이렇게 선수들한테 지시하는 장면도 있었을 만큼 맨유의 압박은 이렇게 잘 통하지 않았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토트넘 상황을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전반 경기를 하다가 우도기까지 부상으로 중간에 빠집니다. 우도기도 굉장히 토트넘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인데 빠지고 제드 스펜스가 아마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뭐 맞는지는 제가 좀 확인해 볼 텐데 제드 스펜스가 들어갔던 걸로 기록하는데 어쨌든 우도기가 빠진 만큼 진짜 토트넘에 있어서 악재가 하나 더 겹쳤음에도 우도기가 빠졌던 만큼 악재가 좀 겹쳤음에도 뭐 물론 이제 후반에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뭐 이거는 조금 뭐 맨유 입장에서도 실망스럽지 않을까.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조금 엇가임면도 있는 게 사실 우도기가 부상으로 좀 나간 이후에는 부상 여파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파로 좀 나간 상황에서는 이미 퇴장당하고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참 맨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반전에 상황이 안 좋은 토트넘에 비해서 고전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퇴장 얘기를 하기 전에도 토트넘에 비해서 맨유의 경기력이 매우 좋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한 상황에서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니까 아마 테너 감독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일단 선제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뭐 제가 좀 경기 상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안 하고 넘어갔는데 선제골 얘기를 해야죠. 반더벤이 2분에서 3분 넘어가는 딱 그 타이밍에 어시를 해서 존슨이 득점을 했는데 이 상황도 참 그러니까 전반 2분이니까 참 이른 시간인데 이른 시간부터 참 맨유 팬들이 화가 많이 나시지 않았을까. 이 상황을 설명드리면 2분경에 반더벤이 레시포드에게 연결되는 공을 끊어낸 후에 전진을 합니다. 센터백이죠 반더벤은. 그래서 거의 뒤에서 전진을 하는데 계속 전진합니다. 그래서 계속 전진해서 박스 안 거의 엔드라인까지 가요. 골라인이라고 해야죠. 축구니까. 거의 골라인까지 가요. 근데 아무도 막는 선수가 없어요. 그냥 바라봐요. 반더벤 드리블 잘하네. 반더벤 개 잘하네. 그냥 구경해 우리랑 같이. 그리고 반더벤 커피를 올리고 존슨이 마무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로 반더벤 드리블 개 쩔었어요. 이건 맞아요. 이건 센터백이 할 수 있는 드리블이 아닙니다. 이거 센터백의 퀄리티를 벗어난 빌드업 드리블이고 그럼 맞아요. 잘했어요 반더벤. 근데 맨유 입장에서 이렇게 드리블 센터백에 치면 누군가 그냥 빡쳐서 가서 그냥 밀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누가 좀 끊으려고 적극적으로 좀 달려드려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센터백은 수비 상황에 약속을 할 때 마크맨이 없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센터백을 왜 마크하겠습니까? 뭐 빌드업 상황에서 압박 들어가는 거 말고는 이제 뭐 맨마킹 누가 센터백이 나오면 누가 막아야 된다 이런 약속은 당연히 없었을 텐데 그래도 대응을 해야죠. 누가 나왔으면 뭐 그냥 자기 공간만 지키고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응이 좀 많이 실망스럽지 않을까? 이런 그냥 정신 상태가 좀 실망스럽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반더벤이랑 약간 경합 상황처럼 공을 이제 따라가던 레시포드가 그냥 뺏길 것 같으니까 그냥 쓱 피해버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도 좀 비판하는 분들이 많죠. 물론 이제 경합 상황에서 부상이 많이 나옵니다. 레시포드도 부상이 없는 선수가 아니고. 그다음에 뭐 반더벤을 좀 배려한 걸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근데 이게 프리미어리그 경기고 승점 3점이 날린 토트넘이라는 상대적 강팀과의 경기인데 그러고 홈에서 이걸 이렇게 피해버리는 게 맞냐라는 생각은 저도 들긴 합니다. 또 레시포드가 지속적으로 이 애티튜드 태도에 관해서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또 등장을 했을 때 팬들의 아쉬움 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도 있었고. 자, 그럼 다음 얘기할 거는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퇴장 장면입니다. 사실 이게 뭐 오늘 제가 전술이 어쩌고 많이 설명드리긴 했지만 전술이나 경기 흐름이나 가장 중요했던 건 이거예요. 결국 1대0으로 어찌저찌 맨유가 잘 버티고 있던 상황에서 브루노의 퇴장이 전반 막판에 좀 나오면서 경기가 완전히 그러니까 경기 흐름이 완전히 토트넘 쪽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일단은 상황을 설명드리면은 역습 상황에서 메디슨이 좀 치고 나가려는 과정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미끄러지면서 발을 높게 들었고요. 메디슨이 그 다리에 딱 접촉이 되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처음 봤을 때 그냥 중계로 처음 봤을 때 다리가 분명히 브루노가 높았고 그리고 미끄러지면서 닿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발을 높게 그다음에 스터드를 들고 닿았기 때문에 퇴장이 나왔을 때
퇴장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좀 브루노 페르난데스 본인의 반응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현지 좀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 봤는데, 현지 쪽에서는 좀 이게 퇴장감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멘트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데런 벤트 전 축구 선수죠.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토크시티고 그랬었는데, 이 패널이라고 했지, 지금 패널이라고 했습니다. 이 패널은 경고면 충분했다, 미끄러지면서 닿았기 때문에 퇴장은 아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좀 제이미 레드넵이라는 분도 좀 미끄러졌기에 몸 컨트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설명을 하면서 동의를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다른 패널인 또 마이클 오웬이나 이런 분들도 좀 동의를 하는 장면도 있어서 그래서 뭐 이건, 그다음에 스콜스는 아예 이런 퇴장을 줄 수 있는 여지를 준 것 자체가 문제다,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종합을 해보자면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이 장면은 이건 퇴장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제 이게 미끄러지면서 닿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브루노가 메디슨을 차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분명히 발이 아무리 미끄러지는 과정이라지만 차단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끄러지면서 그냥 쭉 밀고 나간 게 아니고, 쭉 그냥 밀려 나간 게 아니고, 브루노는 분명히 미끄러지는 과정에서도 그 상황에서 메디슨을 저지할 의도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발이 높게 들렸고, 그 상황에서 스터드가 분명히 위험한 상황으로 닿았기 때문에, 아무리 좀 뭐 파워의 강약이랑은 다르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레드카드를 받을 때 뭐 누가 주먹을 휘둘러서 레드카드를 받았어요. 주먹을 살살 때렸다고 해서 레드카드 안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레드? 뭐 그럴 수 있지, 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인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뭐 데런벤트 같은 경우는 맨유가 막 제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항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축구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나 라고 해서 조금 영국 패널들과 뭐 저 사이에 괴리를 느낀 그런 일도 있었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퇴장 뭐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인터뷰에서 나는 스터드를 들고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 카메라로 보면 나옵니다. 들려있죠? 발목으로 상대를 넘어지게 했다. 그러니까 스터드가 아니라 발목으로 이제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목으로 접촉을 했다는 거죠. 명백한 파울이지만 레드 카드는 절대 아니다. 그것이 내 생각이다. 그래서 뭐 브루노는 메디슨 역시 파울은 맞지만 레드 카드는 아니라고 본인한테 말했다, 이렇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퇴장 나오고 나갈 때 보면은 어깨 동무하면서 메디슨이 뭐 한마디 해주는 게 있어요. 아마 그때 해준 것 같은데, 뭐 이 설명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듯이 제 생각은 일단 스터드의 접촉이 있었고,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스터드의 접촉이 분명히 들고 들어갔고 위험한 상황이 맞으니까, 그다음에 역습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분명히 했었고, 본인이 그냥 미끄러지면서 쭉 넘어진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미끄러지는 와중에도 분명히 메이슨을 저지라는 의도 속에 발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가 퇴장이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다르게 분명히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영국 패널처럼. 자, 그리고 그렇게 메디슨이 퇴장이 당하고 후반전에 두 골이 더 나오면서 3대0으로 맨유가 이기게 됩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5대0, 6대0 충분히 갈 수 있었던 경기였고, 다만 좀 토트넘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좀 호러쇼 몇 개 펼쳐지긴 했습니다. 베넌도 막 1대1 놓치고. 그래서 일단 깔끔하게 경기 같은 경우는 3대0, 0대3으로 끝이 났고, 맨유는 정말 큰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패장을 당해서 다음 브랜트포드, 리그 경기 기준입니다. 리그 경기 기준 브랜트포드전에 선발 출장을 못하고, 그리고 현재 성적을 보면은 맨유가 2승 1무 3패로 리그 12등, 더보기 리그에서도 두 번째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경기만 보면은 2무 1패, 뭐 지난 라운드에서도 비겼고 주중 유로파 트벤테전에서도 비겼죠.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브랜트포드전까지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큰일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일정을 살펴보자면, 일단 주중에 포르투 원정, 아닙니다. 일단 포르투 원정, 그리고 빌라 원정, 브랜트포드 홈, 그러니까 다음 경기가 빌라 원정이네요. 프리미어리그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페네르바체 원정, 이렇게 4경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정은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볼게요. 맨유 일정은 포르투는 맞습니다. 10월 4일 금요일날.
그래서 포르투 경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라운드 아스톤 빌라네요. 그래서 포르투, 아스톤 빌라, 브렌트포드, 페네르바체 이렇게 만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과연 이 경기에서 뭘 이길 수 있을까요? 일단 포르투 맨유보다 전력이 뭐 살짝 떨어지는 팀이라고 봐야겠지만 뭐 최근 맨유가 전력이 떨어지는 팀들을 상대로도 어려움이 겪었다는 거. 세멘트한테 비었는데 뭘 바래. 그래서 포르투 원정 어렵습니다. 빌라 원정 빌라가 홈에서 강하죠. 그다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없이 나서야 합니다. 네, 브렌트포드 홈 뭐 이것도 잡는 게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쉽지 않죠. 그다음에 브렌트포드가 뭐 약팀도 아니고 그 다음이 페네르바체 원정 무리뉴의 페네르바체입니다. 그리고 터키 원정은 항상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죠. 결국 이 경기를 4연패해도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정을 맨유가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그래서 테나그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테나가 뭐 어쨌든 지난 시즌에 FA컵 우승을 하면서 기적적으로 생환을 하면서 재계약에 성공을 했지만 정말 시즌 초반 지금 한 2달 정도 돼서 2달도 안 돼서죠. 지금 한 달 같진 않는데 2달도 안 돼서 이렇게 큰 위기를 맞았고 사실 근데 이거는 조금만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은 분명히 FA컵을 우승을 했지만 맨유 수뇌부는 감독 교체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근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감독 선임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감독 선임이 여의치가 않자 뭐 수엘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테나를 재계약을 시키고 잔류를 시킵니다.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유임을 시킨다. 전 이건 인정을 해요. 그렇다면 인정을 해요. 근데 재계약을 한다? 재계약을 한다. 전 그러니까 유임은 그럴 수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재계약 전에도 테나와 맨유의 계약은 1년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임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재계약을 한다. 이미 그러니까 이 본인 수뇌부들이 신뢰를 안 하고 새로운 감독을 구하려고 했으면 이미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끝난 사람한테 재계약을 준다. 그러면은 과연 이 감독의 지도력이라는 게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선수들도 감독 나가나 보다. 아유 지난 성적 망했는데 새 감독은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하다 갑자기 재계약 나랑 3, 4년 더 한다. 이러면 선수들 입장에서도 약간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계약부터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테나가 제가 품업 들어가서 좀 계산해봤는데 이번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만 쓴 돈이 2억 1,250만 유로입니다. 이게 한화로 따지면은 2천억도 넘고 2,500억은 안 되나요? 하여튼 2천에서 2,500억 그 사이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졸라 많이 썼습니다. 2천억이 2천억 맞죠? 2천억. 그러니까 2천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뭐 요즘 이제 당연히 웬만한 선수 사오려면 1,000억이 들고 호일룬도 1,000억에 가까이 하고 마운트도 1,000억에 가까이 하는 시대에 뭐 2천억 쓴 게 뭔 대수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지난 시즌부터 뭐 안토니 그러니까 지난 시즌 그다음에 첫 시즌 뭐 안토니 이렇게 시작해서 뭐 많이 샀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선수 이번에도 뭐 데리에트 마저라이 본인 아약스 제자를 세트로 데려와서 빌드업 잘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이러면 물론 이제 뭐 시간이 좀 초반이고 더 나아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좀 경질 사유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맨유에서는 경질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뇌부가 결정해서 재계약을 박은 거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금 자르면 진짜 본인을 병신이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를 가능성은 낮긴 한데 근데 만약에 일정 포르투, 빌라, 브렌트포드, 페네르바체 이 일정을 진행하면서 만약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좋지 않은 결과가 계속 나온다면 아무리 본인들이 바보라는 걸 인정하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맨유라는 팀의 특성상 성적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본인들이 바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앞으로 좀 더 좋지 않으면. 물론 이제 뭐 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지만 지금은 맨유 보드시는 자를 생각 없을 겁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왜 유임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토트넘의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자, 그런데도 테나가 이 정도 경기력밖에 못 보여준 거는 분명 큰 비판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경기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뭐 원래는 뭐 다른 얘기도 좀 준비해보려고 했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좀 길게 하는 게 어려워서 일단은 이번 회차는 이 정도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오늘 사정상 저 혼자 진행을 했고 조금 짧게 진행된 점 여러분들 양해 일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문체부 결과 나오면 그 결과의 내용 퀄리티에 따라서 또 긴급 방송도 또 좀 고려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그 점도 그 방송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주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10월에 또 연휴가 좀 있죠? 좀 쉬는 날이 있죠? 그래서 기분 좋게 또 10월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